화가 오하린의 작업실은 언제나 목탄 냄새와 30년 된 과거의 유령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방의 벽에는 똑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수십 개의 남성 얼굴 스케치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얼굴에도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눈빛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그녀가 지난 10수년간 그려온 단 한 사람, 그녀의 가족을 파괴한 연쇄살인마, 나비 사냥꾼의 얼굴이었다. 30년 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희대의 살인마. 그는 자신의 범행 현장에 언제나 희귀한 제비나비 표본을 남겨 나비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피해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어 보였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할인의 고모 오지연이었다. 당시 강력계의 에이스 형사였던 할인의 아버지 오지석은 이 사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범인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았다. 아버지는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술에 의지했고 결국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할인에게 나비 사냥꾼은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고모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녀의 평범했던 가족 전체를 삼켜버린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붓을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그림자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자신의 운명이자 과업으로 여겼다. 그녀가 또다시 실패한 스케치를 찢어버리려던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할인이 또 밤새운 거야. 강태수 아저씨였다.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경찰 동료였던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할인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그는 손에 들고 온 따뜻한 김치찌개 냄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리 그림도 좋지만 밥은 먹고 해야지. 네 아버지도 네가 이렇게 끼니 거르는 건 안 좋아했을 거다. 할인은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차가운 작업실 안에서 강태수 아저씨는 그녀의 유일한 온기였다. 강태수는 벽에 붙은 수십 개의 스케치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구나. 내 아버지의 끈질김을 네가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는 할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 범인은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 주변의 이웃 혹은 직장 동료처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선량한 미소를 가진 남자일 거라고 말이야. 그의 말은 할인에게 언제나 큰 위로와 함께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생전했던 이야기들, 수사에 대한 단상들을 그녀에게 들려주며 그녀가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저씨,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모르겠어요. 그의 눈빛, 그의 미소. 그 안에 담긴 영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할인이 좌절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 수 있을 거야. 넌 네 아버지를 뛰어넘는 화가이자 형사니까. 서두르지 마라. 강태수는 그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저녁 늦게서야 작업실을 나섰다. 그가 떠난 후 작업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할인은 그가 가져다 준 김치찌개를 말없이 먹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빠, 제가 꼭 해낼게요. 아빠가 끝내지 못한 그 일을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놈의 얼굴을 그려서 아빠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실패한 스케치들을 모두 떼어냈다. 그녀는 이젤 위에 새로운 켄트지를 걸었다. 그녀의 손에 날카롭게 깎인 목탄 한 자루가 들렸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쫓고 있는 그 유령이 방금 전 자신에게 따뜻한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그 어둠의 그림자와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오하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수사 노트를 백과사전처럼 파고들었다. 희미한 단서 잊힌 증언. 모든 것을 다시 검토했지만 범인의 얼굴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쩌면 이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저주일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의 젊은 김 형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흥분되어 있었다. 오하린 작가님 믿기 힘드시겠지만 나비 사냥꾼 사건의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30년 만에 새로운 목격자라니. 김 형사의 설명은 이러했다. 목격자는 현재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인 70살의 노인이었다. 그는 30년 전 하린의 고모가 살해당했던 바로 그 옆집에 살던 당시 10살짜리 소년이었다. 그는 그날 밤 우연히 범인의 얼굴을 목격했지만 너무나 큰 공포에 질려 평생을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다고 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경찰에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하린은 김 형사와 함께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침대 위에는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하린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따님이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군요. 오지석 형사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하린은 침대 옆에 앉아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스케치북과 목탄이 들려 있었다. 노인은 아주 느리고 쉰 목소리로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꺼내놓았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죠. 그때 옆집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칠 법한 그런 아저씨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하린의 손은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을 기억합니다. 다른 건 다 희미한데 그 눈빛만큼은 아직도 생생해요. 아주 차가웠습니다. 뱀의 눈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오른쪽 눈썹 위에 아주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손톱에 긁힌 듯한 그런 흉터였어요. 흉터, 사건 파일,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단서였다. 하린은 미친 듯이 목탄을 움직여 그의 증언을 종이 위에 옮겼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나온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가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다 잠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하린이 되물었다. 네. 하지만 기뻐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어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한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한 그런 조용하고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평생을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하린의 스케치북을 잠시 바라보았다. 부디 아드님의 한을 풀어주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의 곁을 지키던 의료 장비에서 그의 생명이 끝났음을 알리는 길고 단조로운 신호음이 울렸다.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한 범인의 눈과 흉터, 그리고 그 온화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유령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병실을 나와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침내 단서를 찾았다는 희열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실의 가장 큰 캔버스를 이젤 위에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한과 자신의 모든 집념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목탄을 들어 캔버스 위에 첫 번째 선을 그었다. 30년간 가족을 괴롭혀 온 악몽의 얼굴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작업실 문을 잠그는 순간 오하리는 세상과 단절되었다. 그녀의 세계에는 이제 오직 새하얀 캔버스와 숯처럼 새까만 목탄, 그리고 죽은 목격자의 마지막 목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녹음된 노인의 증언을 반복해서 들으며 그의 목소리에 담긴 30년 전의 공포를 자신의 손끝으로 옮겨올 준비를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얼굴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모든 얼굴은 뼈라는 기초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그녀는 두개골의 형태를 잡고 그 위에 근육의 흐름을 상상하며 선을 그어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목격자의 그 결정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입히기 시작했다. 뱀의 눈 같았던 차가운 눈빛. 하리는 수십 번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영혼이 없는 눈동자를 그려냈다. 다음은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그녀는 마치 외과의사처럼 정확하고 예리한 선으로 흉터를 새겨 넣었다. 얼굴의 윤곽이 아주 조금씩 30년의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미소였다. 온화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 온화함과 잔인함. 그 두 가지의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하나의 표정 안에 담아낼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평범하고 선량한 중년 남성의 미소를 그려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평범해서 그 안에 숨겨진 악마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녀는 교활하고 잔인한 미소를 그려보았다. 하지만 그건 역시 목격자가 말한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에 빠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다 잠시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었다. 진짜 악마는 뿔이 달린 괴물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감정을 흉내내는 법을 배우지. 웃는 법, 슬퍼하는 법, 걱정하는 법을.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느끼지는 못해. 그들의 미소는 언제나 텅 비어 있단다. 빈 미소. 그 순간 하린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그녀는 다시 목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렸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의 근육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의 근육은 차갑게 굳어있는 그 미세하고도 결정적인 불일치를 그려냈다. 마침내 마지막 선이 그어졌다.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캔버스 위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언뜻 보면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남자. 하지만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차가웠고 그의 입가에 걸린 온화한 미소는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오직 자신의 행위에 대한 완전한 만족감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린은 해냈다. 그녀는 마침내 30년간 가족을 괴롭혀 온 그 유령의 얼굴을 완벽하게 그려낸 것이다. 그녀는 잠시 동안 승리감에 젖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아주 기묘하고도 불길한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낯이 익었다. 캔버스 속의 남자의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낯이 익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녀는 미친 듯이 자신의 기억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옛 동료 형사들의 사진첩, 과거의 사건 파일들, 어린 시절의 이웃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림 속의 남자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기이한 익숙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며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작업실에는 그녀와 그림 속의 남자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캔버스 속 남자의 텅 빈 눈동자가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온화한 미소는 자신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린은 30년의 미스터리를 풀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 앞에는 훨씬 더 끔찍하고도 개인적인 새로운 미스터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유령에게 얼굴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유령은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나를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가? 오하리는 며칠 동안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완성한 몽타주 앞에 서서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을 보고 또 보았다. 승리감과 성취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혼란만이 남아있었다. 누구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혀끝에서 맴도는 단어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잠시라도 이 사건이 없었던 평온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작업실을 나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거의 그대로 보존해둔 옛날 집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가족의 모든 역사가 담긴 먼지 쌓인 낡은 앨범들이 있었다. 그녀는 위안을 찾고 싶었다. 고모가 살아있었고 아버지가 웃고 있었던 그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 속으로 도피하고 싶었다. 그녀는 앨범의 첫 장을 넘겼다. 갓난아기였던 자신의 모습 젊고 행복했던 부모님의 결혼 사진, 그리고 20살의 꽃다운 나이였던 고모 오지연의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다. 사진 속 고모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생기 넘쳤다. 하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자신을 유난히 예뻐했던 고모의 따뜻한 품을 떠올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앨범을 넘겼다. 그녀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가족들이 함께 떠났던 여행 사진들. 사진 속에는 언제나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1995년 고모가 살해당했던 그 해 이후에 앨범으로 넘어가는 순간 앨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진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힘겨워 보이는 아버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하게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강태수 아저씨였다. 아버지의 생일, 할인의 초등학교 입학식, 모든 힘겨웠던 가족 행사마다 강태수 아저씨는 언제나 그들 가족과 함께였다. 그는 할인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하알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 위에서 멈췄다. 그것은 고모가 세상을 떠나고 약 1년 뒤 가족들이 억지로 기분을 내기 위해 떠났던 가을 소풍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헬쑥했지만 딸을 위해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강태수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는 할인의 아버지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른 채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인의 시선이 사진 속 강태수 아저씨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의 눈, 오른쪽 눈썹 위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작은 흉터, 그리고 그의 미소. 그것은 목격자가 말했던 바로 그 온화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그녀가 지난 며칠간 그토록 고뇌하며 캔버스 위에 그려냈던 바로 그 모순적인 미소. 할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앨범이 그녀의 무릎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수십 년의 기억들이 파편이 되어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격려해주던 그의 따뜻한 목소리. 넌 내 아버지를 뛰어넘을 거야. 아버지의 수사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해주던 그의 진지한 얼굴. 범인은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을 거야. 자신의 어린 시절 비밀이었던 레몬 사탕 이야기를 언젠가 그에게 털어놓았던 기억. 모든 것이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다시 조립되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격려와 위로는 자신의 범죄를 가장 가까이에서 즐기기 위한 기만적인 연극이었다. 그는 할인을 돕는 척하며 그녀가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는지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고개를 들어 작업실의 이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완성한 괴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거실 탁자 위에 가족 사진을 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을 안아주며 인자하게 웃고 있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저씨의 얼굴이 있었다. 그림 속의 얼굴과 사진 속의 얼굴이 겹쳐지며 하나의 끔찍한 미소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30년간 그녀의 가족을 괴롭혀 온 유령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하고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온 세상이 그 기만적인 미소 아래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오아린의 세계는 무너졌지만 그녀 자신은 무너지지 않았다. 충격과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화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와 고모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한 명의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수는 존경받는 퇴직 경찰이었다. 아무런 물증 없이 30년 전 사건의 범인이 그라고 주장해봤자 정신 나간 여자의 히스테리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자백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게임에 직접 뛰어드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기억과 아버지의 낡은 수사 기록들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진실을 알고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기억해냈다. 아버지가 수사 내내 엉뚱한 용의자에게 몇 달을 매달렸던 것을, 그리고 그 용의자를 지목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제보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강태수였다는 것을. 그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녀는 고모가 살해당했던 날의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날 밤 강태수의 알리바이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두 사람은 함께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간에 강태수는 다른 정보원을 확인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었다. 아버지는 가장 친한 동료였던 그를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비 사냥꾼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했다. 경찰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었다. 하지만 그녀는 찾아냈다. 피해자들은 모두 아주 오래전 강태수가 신참 형사 시절에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굴욕을 주었거나 그의 앞길을 막았던 사람들이었다. 나비 사냥꾼의 범행은 무작위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뒤틀린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자들을 향한 수십 년에 걸친 개인적인 복수극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고모는 아마도 그의 비밀 중 무언가를 우연히 알아차렸기 때문에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을 터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그의 위선적인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며칠 후 강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다. 우리 할인이 그림은 잘 돼가니? 새로운 단서는 좀 찾았고. 할인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애써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저씨.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요. 그녀는 그의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이 자신의 완벽한 범죄에 대한 병적인 자부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 자부심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무대 위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태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연기했다. 아저씨, 저 아무래도 이상한 걸 찾아낸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리나 무슨 일이냐? 침착하게 말해봐. 하리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의 옛날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나비 표본들이랑 알아볼 수 없는 메모들을요. 아저씨, 혹시 우리 아빠가 나비 사냥꾼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건을 해결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 또 다른 인격이 되어서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거짓말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리는 숨을 죽였다. 잠시 후 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숨길 수 있을 수 없는 기묘한 호기심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하리나 일단 진정해. 섣부른 추측일 수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자. 아저씨가 있잖니. 덫에 걸려들었다. 하리는 전화를 끊고 온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작업실 안에 모든 녹음 장비와 숨겨진 카메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제 작업실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30년 묵은 악마를 사냥하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결전 장소였다. 그녀는 이젤 위에 자신이 완성한 몽타주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하얀 천을 덮어두었다. 잠시 후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괴물이 마침내 자신의 무덤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오하리는 숨을 한번 깊게 골랐다. 그녀는 작업실 안의 모든 녹음 장비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최대한 자연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강태수 아저씨가 서 있었다. 하리나 괜찮으냐? 전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다정한 행동에 하리는 순간적으로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앉으세요. 제가 뭘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리는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조작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아버지가 썼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악의 나비 표본들 의미를 알 수 없는 메모들. 강태수는 그것들을 심각한 표정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침통한 목소리로 하린을 위로했다. 아니다, 하린아. 이건 말도 안 돼. 네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어. 이건 분명 다른 누군가의 함정일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의 완벽한 영이 앞에서 하린은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젤 앞으로 그를 이끌었다. 이젤 위에는 여전히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아저씨, 목격자가요, 범인의 얼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그 얼굴을 그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의 한쪽 끝을 잡았다. 그리고 천을 걷어냈다. 강태수의 시선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림 속에는 흉터 자국과 온화한 미소까지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처음으로 깨지는 순간이었다. 하린아, 이건 그가 당황하며 무언가 변명을 하려 할 때 하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얼음과도 같은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왜 그러셨어요, 아저씨? 그녀는 그림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왜 우리 고모를 죽였어요? 왜 우리 아빠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내버려 뒀어요? 왜 저를 지난 30년간 기만하셨어요? 강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자신이 딸처럼 아꼈던 이 아이의 손에 의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패배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위대한 작품을 마침내 알아봐주는 유일한 관객을 만난 뒤틀린 예술가의 희열에 찬 미소였다. 역시 넌 네 아버지를 닮았구나. 아니, 그를 뛰어넘었어. 그는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죽인 사람들은 모두 과거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거나 자신의 길을 가로막았던 쓰레기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 고모는 너무 똑똑했어. 나의 과거에 대해 무언가 눈치채기 시작했지. 그래서 첫 번째 표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요? 내 아버지는 훌륭한 형사였지만 너무 무르익었지. 그는 범인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지만 결코 괴물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그의 곁에서 그가 잘못된 길을 헤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주 즐거웠단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비수처럼 할인의 심장에 박혔다. 그가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을 때 할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저씨. 그녀는 테이블 밑에 숨겨두었던 녹음 장비를 가리켰다. 아저씨의 위대한 작품 활동은 전부 녹화되고 있었어요. 강태수의 얼굴이 처음으로 경악으로 물들었다. 바로 그 순간 작업실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할인이 미리 연락해둔 김 형사와 경찰들이 건물을 완전히 포위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끊었다. 몇 달 후 강태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년간 미궁에 빠졌던 나비 사냥꾼 연쇄살인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할인은 아버지와 고모의 묘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고모의 묘비 앞에는 하얀 백합을 그리고 아버지의 묘비 앞에는 사건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신문기사 한 부를 내려놓았다. 아버지의 이름에서 실패한 형사라는 멍에는 이제 지워졌다. 그녀는 공리를 이뤘지만 동시에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을 자기 손으로 파괴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련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정의는 단순히 범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그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할인은 묘지를 등지고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배신이라는 또 다른 흉터가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을 쫓는 화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야 하는 한 명의 강인한 생존자였다.